추석 술잔이 오가는 순간 성철은 갑자기 비수를 꽂듯 말했습니다. 차라리 강물에 떠내려가시는 게 어때요? 그래야 우리가 재산 정리하기 편하잖아요. 순간 방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순애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렸고 손은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그때 미숙이 비웃으며 독을 품은 말을 던졌습니다. 솔직히 며느리가 재산을 관리하는 게 말이 돼요? 그건 아들이 해야 하는 거죠. 숨조차 막히는 그 순간 순애의 떨리는 손을 본 지연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특수부 시절 은사의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약자를 지켜라. 그게 바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할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누르시는 순간 더 강렬한 이야기의 세계가 열립니다. 경기도 한적한 시골 마을, 아침 안개가 천천히 걷히는 들녘 사이로 작은 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올해 78살이 된 김순애가 홀로 살고 있었죠. 순애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작은 밭으로 나가 배추와 물을 돌보는 것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순애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나면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화단에 물을 주고 그 다음엔 뒷마당 텃밭으로 향했죠. 작지만 알차게 가꾼 밭에는 배추, 무, 상추, 고추 등이 제철을 맞아 탐스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이 작은 밭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동네 아이들이 인사를 건네면 순애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순애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할머니였죠.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고 이웃들이 어려울 때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면 순애는 마을 슈퍼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에서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등은 여전히 고닫죠. 슈퍼 앞에서 만나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들이 순애에게는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순애 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응, 지연이가 오늘 온다고 했거든. 미리 뭐 좀 사둬야지. 슈퍼 주인 아주머니와 나누는 대화에서 순애의 목소리에는 며느리를 기다리는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순애에게 토요일은 특별한 날이었죠. 며느리 지연이 찾아오는 날이니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후 2시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에 순애는 급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윤지현 42살의 이 여성은 키가 크고 어깨가 반듯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와 또렷한 눈매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지만 순애 앞에서는 언제나 공손하고 다정했죠. 지연아, 또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혼자 사는 노인네가 뭘 그리 많이 먹는다고. 순애는 지연이 들고 온 커다란 장보따리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고마움과 기쁨이 가득했죠. 지연은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이렇게 큰 보따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신선한 과일부터 좋은 고기, 그리고 순애가 좋아하는 각종 반찬거리까지. 어머니께서 잘 드셔야 건강하시죠. 아, 오늘은 전복도 가져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지연은 앞치마를 두르며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전직 경찰청 특수부 요원이었지만 지금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평범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특수부에서 일할 때의 날카로운 면모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그저 자상한 며느리의 모습뿐이었죠. 지연아, 넌 정말 어디서 요리를 이렇게 잘 배웠니? 순애는 지연이 능숙하게 미역국을 끓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칼질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빨랐죠. 하지만 지연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었어요. 사실 지연의 정확한 손놀림은 특수부 시절 훈련받은 것이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순애에게 할 이유는 없었죠. 지연에게는 평범한 며느리로 사는 지금의 삶이 더 소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준비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을의 소소한 소식부터 지연의 직장 이야기까지. 순애는 지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지연은 순애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물어보며 관심을 보였죠. 어머니, 요즘 몸은 어떠세요? 무릎 아프신 곳은 없으시고요? 아이고, 뭐가 아프겠니? 아직 팔팔해. 순애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지연의 세심한 눈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가끔 무릎을 만지는 작은 습관, 계단을 오를 때 살짝 숨이 차는 모습까지. 지연은 이 모든 것을 조용히 관찰하며 마음에 새겼죠. 오후가 되자 순애는 마당에 평상을 깔고 지연과 함께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가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들이 탐스럽게 열려 있었죠. 마당 한편에는 순애가 정성껏 기른 코스모스가 바람에 살랑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지연아, 너도 이제 혼자 사는 게 오래됐는데 좋은 사람 만나면 어떨까? 순애의 말에 지연은 잠시 차를 마시던 손을 멈췄습니다. 순애는 늘 지연의 앞날을 걱정했죠. 이렇게 젊은 여자가 시어머니만 돌보며 사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 지금이 좋아요. 어머니랑 이렇게 지내는 게 제일 편해요. 지연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수부 시절의 긴장된 나날들을 보낸 후 지금의 평온한 삶이 지연에게는 소중했죠. 순애 곁에서 느끼는 따뜻함과 안정감이 지연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부러워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서 만나는 할머니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저 집은 정말 고부 갈등 없이 사는 모범 집안이야. 맞아.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순애 언니 보기 참 좋아. 지연이도 참 효성스러워. 매주 빠짐없이 찾아오잖아. 실제로 순애와 지연 사이에는 티 하나 없는 평화가 흘렀습니다. 지연은 순애의 말을 거스른 적이 없었고 순애 역시 지연을 친딸처럼 아꼈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이 집안의 평화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연은 순애를 위해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오늘 끓인 미역국과 생선구이, 그리고 순애가 좋아하는 나물 몇 가지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식탁이었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한 달 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순애의 집에도 명절 분위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죠. 지연은 일주일 전부터 미리 와서 순애와 함께 차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송편을 빚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는 일들이 두 사람에게는 즐거운 시간이었죠. 어머니, 올해도 큰아버님 식구들이 다 오시는 거죠?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매년 추석이면 순애의 큰아들 가족이 찾아왔는데 솔직히 지연은 그들이 달갑지 않았죠. 하지만 순애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명절인데 당연히 와야지. 지연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 하루 이틀이면 끝나. 순애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윤성철과 큰며느리 박미숙은 올 때마다 집안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었거든요. 특히 박미숙은 지연을 은근히 견제하며 불편한 말들을 자주 했죠. 추석 당일 오후 2시쯤 윤성철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성철은 5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초라해 보였고 아내 미숙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치장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들의 아들 윤민수도 함께 왔는데 25살의 이 청년은 부모를 닮아
어딘지 모르게 비뚤어진 면이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성철은 순애에게 큰 절을 올렸지만 그 인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지연을 힐끗 보며 씩 웃었죠. 지연 씨, 올해도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 사시는 어머니 모시느라. 미숙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마치 지연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순애를 돌보는 것처럼 말하는 투였죠. 지연은 참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워낙 건강하셔서 제가 오히려 편해요. 차례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고 술이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성철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고 미숙도 소주를 계속 따라 마셨습니다. 형님, 올해 사업은 어떠세요? 지연이 예의상 물어보자 성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성철은 몇 년 전부터 사업이 기울어져 빚더미에 앉아 있었죠. 하지만 그런 사실을 순애나 지연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뭐, 그럭저럭이지.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성철은 대충 둘러대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미숙도 남편의 처지를 알고 있었기에 심술이 나기 시작했죠. 평소에 속으로 쌓아두었던 불만들이 술김에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 집 관리는 누가 하고 계세요? 지연 씨가 다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미숙의 질문에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순애의 재산 관리를 지연이 하고 있다는 것을 꼬집어서 말하는 것이었죠. 순애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지연이가 도와주긴 하지만 내가 알아서 해. 하지만 미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술이 더 들어가자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어머니도 참 혼자 사시면서 이런 큰 집을 왜 고집하세요?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그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이 말에 순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숙은 계속해서 독설을 퍼부었죠. 그리고 지연 씨도 매주 여기 오시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본인 생활도 있으실 텐데.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말은 갈수록 도를 넘어섰죠. 솔직히 말하면 이 집 재산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지연 씨 차지가 되는 거잖아요. 순애가 컵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미숙아, 그만해. 지연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하지만 술에 취한 성철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우리도 걱정이에요. 혼자 사시는데 만약에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성철의 말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순애가 갖고 있는 땅 문서와 통장 관리를 자신들이 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미숙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재산 관리는 아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가 하는 게 이상하죠. 술이 더 들어가자 미숙의 말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유언장 같은 것도 써두셨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때 성철이 갑자기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차라리 강물에 떠내려 가시는 게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재산 정리하기도 편하고. 이 말을 들은 순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지연은 순애의 떨리는 손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의 과거가 스쳐갔습니다. 특수부 시절 수많은 테러범들을 제압했던 순간들. 그리고 은사였던 김 반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지연아,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야. 약자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너의 존재 이유다.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님, 형수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미숙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가 심해? 사실을 말한 건데. 당신도 결국 재산 때문에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지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특수부 시절의 날카로운 눈빛이 되살아난 것이죠. 하지만 지연은 순애를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은 제가 지켜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지연은 순애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죠.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그날 밤 성철 가족이 모두 잠든 후 지연은 순애를 부엌으로 조용히 데리고 갔습니다. 순애는 아직도 손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충격과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이 따뜻한 차를 끓여 순애 앞에 놓았습니다. 순애는 차를 받아들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죠. 지연아, 내가 그동안 성철이를 잘못 키웠나 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순애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이 자신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지연은 순애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철의 말이 단순한 술김의 실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거든요. 특수부 시절 수많은 범죄자들을 상대하며 기른 감각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은 제가 여기서 주무실게요. 혼자 두기가 걱정되어서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순애도 무서웠거든요. 자신의 친아들이 그런 무서운 말을 했다는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성철 가족이 서둘러 떠나갔습니다. 인사도 대충 하고 가는 모습에서 지연은 그들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죠. 순애는 마당에서 그들을 배웅하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바람이 차요. 지연은 순애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머릿속에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죠. 성철과 미숙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특수부 시절 사용했던 이 노트북에는 아직도 여러 정보망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남아 있었죠. 지연은 망설임 없이 성철과 미숙의 신상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성철의 사업체부터 조사했습니다. 겉으로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심각했죠. 회사는 이미 부도 직전이었고 성철 개인도 여러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지연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성철의 빚 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컸죠.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사채까지 손을 댄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미숙의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미숙은 불법 대부업체와 연결되어 있었죠. 겉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일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미숙이 몇 차례 폭력 사건으로 경찰서에 불려간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머니를 노리고 있었구나. 지연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철과 미숙의 협박은 술김의 농담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였던 것이죠. 순애가 갖고 있는 땅과 집,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표적이었습니다. 지연은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성철의 휴대폰 통화 기록까지 확인해 봤죠.
특수부 시절의 인맥을 이용해서 얻은 정보였습니다. 통화 기록에는 여러 사채업자들과의 통화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 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이 번호로 성철이 가장 자주 통화를 했고 통화 시간도 길었죠. 지연은 이 번호의 주인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지연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장이라는 사람은 폭력 조직과 연관된 사채업자였고 성철은 이미 이 사람에게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던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이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가족들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연은 성철과 미숙의 대화 내용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애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먼저 순애를 정신적으로 압박해서 요양원에 보낸 다음 재산 관리권을 넘겨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악질들이 지연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순애가 그토록 아끼고 믿었던 아들이 어머니를 이용해서 돈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더 충격적인 것은 성철이 이 사장과의 통화에서 어머니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탈취를 넘어서 순애의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의미였죠. 지연은 즉시 순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집 주변에 오지는 않았어요? 아니야, 왜? 무슨 일이라도 있니? 순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지연은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성철과 미숙의 계획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 혹시 며칠 동안 제 집에 오셔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순애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남의 집에 가서 얹혀 살아? 난 내 집이 제일 좋아. 지연은 순애를 설득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철과 미숙의 계획을 순애에게 그대로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순애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나쁜 상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만약 성철과 미숙이 정말로 순애에게 해를 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은 특수부 시절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때의 자신을 말이죠. 지금 순애는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해를 당하게 놔둘 수는 없었죠. 지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성철과 미숙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입니다. 비록 평범한 공무원으로 살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지연이 가장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순애가 마을 우물가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지연은 급히 차를 몰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이 도착했을 때 순애는 마을 이장댁에서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순애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지연아,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밀더라고. 이장 아주머니가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가 마침 지나가다가 봤는데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순애 언니 뒤에 서 있더라고. 내가 저 사람 누구야? 하고 보는 순간 순애 언니가 앞으로 넘어지더라니까. 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요? 지연의 질문에 이장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내가 순애 언니 부축하려고 달려가는 사이에 없어졌어. 마치 바람처럼 사라져버렸다니까.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는 분명한 경고였죠. 성철과 미숙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연은 순애를 집까지 바래다 드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혼자 다니지 마세요. 특히 우물가나 강 근처는 위험해요. 지연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실수였을 거야. 하지만 순애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40년 넘게 이 마을에서 살면서 그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지연은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마을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파출소에는 김순경이 혼자 근무하고 있었죠. 지연은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순경님,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 어머니를 해치려고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김순경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나요? 목격자도 정확히 본 게 아니고 CCTV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김순경은 여전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일단 순찰을 강화해보겠지만 가족 간 문제라면 원만히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연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시골 파출소의 한계가 명확했죠.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연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성철의 거래처를 미행하기 시작했죠. 성철이 자주 만나는 사채업자 이 사장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며칠간의 미행 끝에 지연은 성철이 시내 한 카페에서 수상한 남자와 만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남자는 덩치가 크고 흉터가 있는 얼굴로 한눈에 봐도 일반인이 아님을 알 수 있었죠. 지연은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관찰했습니다. 성철은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흉터 남자는 테이블을 치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정확한 대화 내용은 들을 수 없었지만 상황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죠. 다음으로 지연은 미숙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미숙이 운영한다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 봤죠. 하지만 그곳은 거의 문을 열지 않았고 가끔 수상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미숙이 어두운 골목에서 여러 명과 만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돈 뭉치를 주고받으며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죠. 지연은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 했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기다려줄 테니까 확실히 처리해. 알았어, 걱정하지 마. 곧 해결될 거야.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소름이 돋았죠. 철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지연의 발이 빈 캔을 차버렸습니다. 딸랑거리는 소리에 미숙과 일행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죠. 지연은 재빨리 몸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한 남자가 소리치며 지연이 숨은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지연은 특수부 시절의 훈련을 떠올리며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죠. 다행히 어둠을 틈타 도망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정체가 들킬 뻔했습니다. 며칠 후 지연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철과 미숙이 순애의 통장을 몰래 복사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마을 은행 직원이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지연 씨, 며칠 전에 순애 할머니 아들분이 와서 통장 사본을 요청하셨어요. 정당한 사유라고 하셔서 발급해드렸는데 지연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철과 미숙이 이미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었죠. 통장 잔액까지 확인했다는 것은 그들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순애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별일 없으셨어요? 응, 별일 없어. 그런데 지연아,
오늘 이상한 전화가 왔어. 지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전화요? 목소리를 변조한 것 같은데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지연은 손에 쥔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협박 전화까지 시작된 것이었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어머니, 혹시 집 열쇠를 바꾸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당분간 문 열어주실 때 조심하세요. 하지만 그 순간 지연의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고 내용은 간단했죠. 너무 깊이 파지 마라. 다음은 내 차례다. 지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의 조사와 미행이 모두 들켰다는 의미였습니다. 바로 그때 지연의 집 현관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였죠. 지연은 조용히 현관으로 다가가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복면을 쓴 남자 2명이 지연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지연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제는 자신까지 표적이 된 것이었습니다. 성철과 미숙의 계획이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지켜봤습니다. 혹시 또 누군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을 늦출 수 없었죠. 이제 상황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지연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지연은 순애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어머니는 새벽에 항상 일어나시는데. 불안한 마음에 지연은 급히 차를 몰고 순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1시간 거리지만 이날은 30분 만에 도착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현관 앞에는 순애의 슬리퍼 한 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순애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방 안을 둘러보니 이불이 흐트러져 있었고 베개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급하게 어디론가 끌려간 흔적이었죠. 지연은 온 집안을 뒤졌지만 순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보니 땅에는 발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고 그 발자국들은 집 뒤쪽 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지연은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기분으로 강둑을 향해 뛰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하자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죠. 순애가 늘 신고 다니던 검은색 운동화 한 짝이 강둑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잔잔한 강물은 아무 말이 없었고 주변은 고요하기만 했죠. 지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이장이 뛰어왔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장은 강둑에 떨어진 신발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순애 언니 신발 아니야? 설마. 곧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순애의 신발을 보고 최악의 상황을 떠올렸죠. 누군가 119에 신고를 했고 소방서에서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동안 수색을 해도 순애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물은 그리 깊지 않았지만 하류 쪽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었죠. 구조대원들은 강 전체를 샅샅이 뒤졌지만 순애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강둑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죠.
성철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차라리 강물에 떠내려 가시는 게 어때요? 그 협박이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했죠. 특수부 출신이라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김순경과 함께 온 형사는 현장을 둘러보며 질문을 던졌죠. 실종자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어제 저녁 9시쯤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집안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흔적을 보니 누군가 강제로 데리고 간 것 같네요. 혹시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금전 문제는 없었습니까?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성철과 미숙의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은 지연이 추석 때 있었던 일부터 최근의 협박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자들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경찰의 수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순애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지연은 망설임 없이 받았죠.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미숙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차갑고 위협적인 톤이었죠. 지연 씨, 수고 많으셨어요. 강가까지 나와서 연기하느라. 지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미숙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는 어디 있어요? 어머니? 아직도 모르겠어요? 지금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숙의 웃음소리가 소름 끼쳤습니다. 지연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죠. 어머니를 당장 돌려보내요. 그건 지연 씨한테 달려 있어요. 앞으로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어머니도 무사할 거예요. 하지만 계속 쓸데없이 파고들면 미숙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연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죠. 순애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순애가 어디에 갇혀 있을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미숙의 협박도 무서웠지만 순애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지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순애를 찾아야 했습니다. 지연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특수부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저 지연이에요. 급한 일이 생겨서 도움이 필요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온 김 반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든든했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지연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김 반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죠. 알겠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해줄게. 위치 추적 장비 필요하지? 네, 그리고 통화 기록 분석도 부탁드려요. 좋아, 내일 아침에 만나자. 그런데 지연아, 조심해. 상대가 만만한 놈들이 아닌 것 같으니까. 지연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죠.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김 반장과 만나 필요한 장비들을 받았습니다. 위치 추적기부터 도청 장치까지 특수부에서만 사용하는 첨단 장비들이었죠. 이걸로 성철과 미숙의 위치를 추적해봐. 그리고 이건 비상시에 사용하라고. 김 반장이 건네준 것은 작은 신호기였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누르면 즉시 구조 신호가 전송되는 장치였죠. 고맙습니다, 선배님.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지연아,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 내 목숨도 소중하니까.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각오를 다졌죠. 순애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김 반장에게 받은 위치 추적 장비를 이용해 지연은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먼저 성철의 휴대폰 신호를 추적해봤죠. 성철은 의외로 자신의 집에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성철의 집 근처로 다가가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성철의 집은 시내 외곽에 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지연은 망원경을 이용해 집 안을 살펴봤죠. 성철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표정이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몇 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 지연은 성철이 누군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순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성철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 감금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성철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지연은 멀찍이 뒤따라가며 성철의 행적을 추적했죠. 성철은 시내 한 카페로 향했고 거기서 미숙과 만났습니다. 지연은 카페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관찰했습니다. 두 사람은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성철에게 뭔가를 건네주는 것도 보였죠. 지연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카페에 들어가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계획대로 진행하면 돼.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야 해. 미숙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성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알겠어.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지연이가 계속 파고들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이미 손을 써뒀어. 지연이도 곧 조용해질 거야. 미숙의 말에 지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도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애의 행방이었습니다. 그분은 잘 있어? 성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죠. 당분간은 안전해. 하지만 너무 오래 끌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지연은 이 대화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에 대한 단서는 얻을 수 없었죠. 성철과 미숙이 카페를 떠나자 지연은 미숙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차를 타고 시외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죠. 미숙의 차는 강 상류 쪽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도시에서 점점 멀어져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죠. 1시간 정도 달린 후 미숙의 차가 낡은 창고 앞에서 멈췄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한적한 곳이었죠. 지연은 차를 멀리 세우고 도보로 접근했습니다. 창고는 오래된 목조 건물로 외관상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숙이 열쇠로 문을 여는 것을 보니 분명히 사용 중인 곳이었죠. 지연은 조심스럽게 창고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창고 뒤편에는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연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창고 안에는 의자에 묶여있는 순애의 모습이 보였죠. 순애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만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으로 보아 살아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이 창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미숙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1시간 정도 후 미숙이 창고에서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미숙의 차가 멀어지자 지연은 즉시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지연은 특수부 시절 배운 기술로 자물쇠를 풀었죠. 문이 열리자 지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순애는 의자에 묶인 채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급히 순애에 묶인 손발을 풀어주었죠. 다행히 큰 상처는 없어 보였지만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예요, 지연이에요. 순애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연의 얼굴을 보자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지연아, 정말 내가 맞니? 네, 어머니. 제가 모시러 왔어요. 이제 안전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미숙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죠. 미숙 뒤에는 덩치 큰 남자 2명이 따라왔습니다. 역시 올 줄 알았어. 미숙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순애를 뒤로 숨기며 미숙과 대치했죠. 어머니를 보내드릴게요. 대신 저를 데려가세요. 하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 이미 너희 둘 다 너무 많이 알아버렸거든. 미숙이 손짓하자 덩치 남자들이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특수부 시절의 훈련을 떠올리며 자세를 낮췄죠. 하지만 순애를 보호하면서 싸우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지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옆으로 피하며 남자의 다리를 걸었죠. 남자는 바닥에 넘어졌지만 곧 일어나서 다시 덤벼들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도 함께 덤벼들자 지연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1명 정도는 상대할 수 있었지만 2명을 동시에 상대하기는 어려웠죠. 게다가 순애를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움직임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만해.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이 동작을 멈추자 미숙이 지연에게 다가왔죠. 지연 씨, 이제 포기해요. 어차피 빠져나갈 수 없어요. 미숙의 손에는 작은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순애를 더욱 꽉 감쌌죠.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당신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잘못? 하하, 잘못한 건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돈이 필요해요. 어머니 명의로 된 땅과 집,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까지 모든 게 필요하다고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때서야 깨달았죠. 이들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애를 해칠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은 김 반장에게 받은 비상 신호기를 몰래 눌렀죠. 이제는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연의 질문에 미숙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우리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시간을 끌기 위해 고개를 끄덕였죠. 성철이 사업에 실패한 건 알고 있겠지만 그 빚이 얼마나 큰지는 몰랐을 거예요. 10억이에요, 10억. 이자만 해도 한 달에 3천만 원씩 나가요. 미숙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성철이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무리한 투자를 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설상가상으로 보증을 서준 친구들까지 도망가 버려서 모든 빚을 혼자 떠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채까지 손을 댔어요. 은행에서는 더 이상 빌려주지 않으니까.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달라요. 돈을 안 갚으면 정말로 죽여버려요. 지연은 미숙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애를 해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정당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해야죠. 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미숙이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도움을 청했는지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매번 내가 죽으면 다 내 것이 된다고만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고요. 그때 순애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아,
내가 언제 도움을 안 준다고 했니? 내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잖아. 순애의 말에 미숙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사실 미숙과 성철은 자존심 때문에 순애에게 정확한 상황을 털어놓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와서 그런 말을. 이미 늦었어요. 사채업자들이 내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성철을 죽이겠다고 했어요. 정말로 죽일 거예요. 미숙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방법이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과 두 남자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죠. 지연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김 반장이 신호를 받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구야? 덩치 남자 중 하나가 창고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김 반장과 특수부 대원들이 들어왔죠. 경찰이다. 모두 손 올려. 김 반장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덩치 남자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고 미숙은 손에 든 칼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요. 이 사람들을 해칠 거예요. 미숙이 칼을 순애에게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김 반장은 차분하게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죠. 진정하세요. 우리는 당신들을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미숙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절망과 공포가 뒤섞인 상황에서 판단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성철이 죽으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 지연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미숙의 시선이 지연에게 쏠렸죠. 미숙 씨, 저를 보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특수부 시절 인질범들을 상대할 때 사용했던 기술이었죠. 저도 가족을 잃어본 사람이에요.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알아요. 지연은 천천히 미숙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숙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어머니를 해치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나요. 성철 씨도 민수도 그리고 당신도 모두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미숙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미숙의 바로 앞까지 다가갔죠. 있어요. 어머니는 원래 당신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냥 상황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때 순애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미숙아, 성철아 정말 그렇게 힘들었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순애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주저앉으며 칼을 떨어뜨렸죠.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연은 재빨리 칼을 집어들고 순애를 보호했습니다. 김 반장과 대원들이 두 덩치 남자들을 제압했죠. 상황이 마무리되자 지연은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애는 지연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철과 미숙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도 이해가 되었거든요. 김 반장이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어, 지연아.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잘 해결했네. 선배님 고맙습니다. 선배님이 아니었으면. 뭘 이런 게 동료 아니야? 그때 미숙이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편안해 보였죠. 지연 씨,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했어요. 지연은 미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진솔하게 대화해 보세요. 순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아,
성철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죠. 창고를 나서며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긴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서 성철과 미숙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연은 순애를 부축하며 증인석에 앉아 있었죠. 재판장에는 묵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지연은 성철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사이에 성철은 많이 야위어 보였죠. 미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이전과 달리 후회와 참회의 빛이 보였습니다. 피고인 윤성철, 박미숙은 피해자 김순애를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의 말이 끝나자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변호사는 순애가 선임한 것이었죠. 순애는 성철과 미숙을 처벌하기보다는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극도의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인 김순애 씨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순애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지연이 순애를 부축하며 증인석까지 걸어갔죠. 증인은 피고인들을 용서할 의향이 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순애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그들은 제 가족입니다. 비록 잘못된 방법을 택했지만 절망 때문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성철과 미숙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죠. 자신들을 해치려 했던 어머니가 오히려 자신들을 변호해주는 상황에 죄책감과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분명 범죄이지만 피해자의 선처 요청과 극한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로 판결합니다. 다만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심리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을 것을 명합니다. 법정을 나서며 성철과 미숙이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순애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쳤었어요. 성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도 함께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어머니, 죽을 죄를 지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순애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 잘 살기만 하면 돼. 지연은 이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순애의 너그러움과 용서하는 마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죠. 며칠 후 순애는 성철의 빚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땅 일부를 팔아서 성철의 사채를 모두 정리해 준 것이죠. 성철과 미숙은 눈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머니,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어요. 은혜는 무슨 가족이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순애의 말에 성철은 더욱 죄송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어머니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 후 성철과 미숙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매주 순애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집안일도 도왔죠. 특히 성철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순애의 집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성철과 미숙 그리고 민수까지 함께 와서 순애와 지연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미숙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지연과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죠.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연 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너무 못됐었죠. 아니에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면 되죠. 저녁 식사를 하며 가족들은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성철은 새 직장에서의 이야기를, 민수는 취업 준비 이야기를 했죠. 순애는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행복해했습니다. 정말 가족이 모여 있으니까 좋구나. 순애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도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식사 후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거리며 불어오고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지연아, 너 정말 고마워. 순애가 지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는 제게 정말 소중한 분이니까요. 지연의 대답에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성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지연 누나, 저희도 누나한테 정말 감사해요. 누나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을 거예요. 맞아요. 언니가 저희를 구해주신 거예요. 미숙도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지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죠. 저는 그냥 가족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슴 깊이 와 닿았거든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성철 가족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연도 순애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집으로 향했죠. 어머니, 다음 주에도 올게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거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며 마음도 시원해졌죠.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특수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사명을 찾았습니다. 바로 가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순애라는 소중한 사람을 만나면서 지연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였던 지연에게 진짜 가족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눈빛이 더 따뜻해졌고 표정도 부드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구나. 지연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순애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끈끈한 유대감이 지연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더욱 밝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어려운 순간에 함께 손을 맞잡고 이겨나가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때로는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진심 어린 대화와 용서를 통해 더욱 단단한 유대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